이 여행만큼은 웃으며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선물이 됩니다. 저는 칠순을 몇 달 앞둔 평범한 시골 안악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손주들 키우느라 바쁜 큰아들 내외, 지방에 직장 잡은 작은 딸까지 다들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다 보니 가족이 모이는 날이 손에 꼽혔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족 해외여행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일본 온천 여행이었어요. 멀지 않고 부담도 적고 손주들도 좋아할 것 같아서요. 호텔과 항공권 예약은 물론 여행 경비까지 모두 우리 부부가 부담했습니다. 저는 별로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가 있을 때 애들 좋은 추억 만들어주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출발 하루 전날 시장에서 멸치며 김까지 잔뜩 싸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아 말없이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어릴 적 아들 사진이 한 장 있더군요. 손에 조무래기 장난감 하나 들고 눈웃음 짓고 있는 그 모습. 남편은 그걸 오래도록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다 컸지, 우리 아들. 그래도 어릴 땐 그렇게 순하디순했는데. 그 말에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저 우리 부부의 칠순이 아니라 아들과 손주들을 위한 시간. 우리는 그렇게 이 여행을 준비했지요. 인천공항에서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그녀는 말없이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귀에 에어팟을 꽂고 저희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했고요. 아들은 바쁘게 짐을 끌면서도 가볍게 엄마 그냥 출발합시다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래,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괜찮다. 시간 지나면 달라지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자리 문제로 작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원래 며느리와 손주가 창가에 앉고 아들이 통로에 앉기로 했는데 자리가 바뀌었다며 며느리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가 이쪽에 앉으시면 안 될까요? 갑작스런 요청에 저는 당황했지만 남편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됐네. 그냥 앉아.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렇게 작은 파열음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시작일 줄은 몰랐지요. 도착 첫날 룸 배정을 두고 또 불편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저희는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 스위트룸 하나와 트윈룸 2개를 잡았는데 며느리는 왜 자신들 방이 작냐며 말없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아이가 회를 못 먹는다며 따로 식사를 시키더군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 태도며 말투가 마치 우리가 준비한 건 다 부족하다는 식이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알겠어. 먹고 싶은 거 시켜. 그리고는 제 눈치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말없이 담배만 피우러 나갔고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 손주들 간식이며 며느리 옷 정리까지 챙겼습니다. 그저 가족이니까요. 여행 셋째 날 손주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왜 온 거예요? 나 숙제도 있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있었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나는 이 아이에게도 짐이 되었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없이 방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 그냥 우리 둘이 조용히 갔다 올 걸. 저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그날부터 잠자리가 차갑게 느껴졌고 마음 한켠이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행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벌써 지쳤습니다. 매 순간 눈치 보며 행동하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느라
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 여행이 지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순진한 바람이었을까요? 작은 파열음은 금세 균열이 되었고 그 균열은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온천 료칸에서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괜히 속에 쌓인 것도 풀릴까 싶었지요. 새하얀 김이 피어오르던 실내 온천에 가족 모두가 모였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물만 끼얹을 뿐이었습니다. 물이 너무 뜨겁네요. 애는 안 들어갈래요. 그 말에 손주가 얼굴을 찡그리며 스마트폰을 들고 나가버렸고 남편도 한숨을 푹 쉬며 나갔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저를 힐끔 바라보더니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그냥 좀 편하게 지내요. 편하게? 그 말이 어쩐지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편하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치도, 손주의 불만도, 아들의 무관심도, 저는 그 모든 걸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명한 가이세키 정식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전통식으로 정갈하게 나오는 요리 하나하나가 정말 공들인 음식들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자리에 앉자 며느리는 국물만 한 숟갈 뜨고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저는 순간 미안하단 말이 나올 뻔했어요. 준비한 사람은 저인데 사과는 왜 제 몫일까요? 남편은 조용히 젓가락을 놓았고 아들은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말했습니다. 딜리버리 되는지 봐야겠네. 애가 배고프대. 저는 속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 한마디 붙이는 게 일이 어려운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밤늦게 옆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들 목소리가 들렸지요. 당신이 좀 참아야지. 부모님 앞에서 이게 뭐야? 내가 원해서 온 거야? 나는 그냥 조용히 집에서 쉬고 싶었어. 그 말에 저는 베개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은 이 여행을 위해 연차를 냈고 며느리는 마지못해 따라왔다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결정의 시작은 우리의 기대였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관광지로 향하는 버스 안. 가이드는 활기차게 설명했지만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손주는 에어팟을 낀 채 창밖만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진 좀 찍으실래요? 남편이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말했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언가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어요. 찍히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 순간 손주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진짜 재미없어. 저는 들은 척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가슴을 찌르듯 박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을 들여 준비했을까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저녁에 숙소에서 조용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뭔가 서운하게 했던 건지 말로 풀고 싶었거든요. 우리 이번 여행, 너희한테도 좀 즐거운 기억이 됐으면 해서 혹시 불편한 건 없니? 그녀는 고개만 휙 돌리더니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탁 소리를 내며 닫혔고 그게 꼭 제 마음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여보. 우리가 뭘 바라서 이런 꼴을 당하나.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감사는 없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된 여행이 우리를 점점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숙소 뒷산에서 남편과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조용한 숲길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지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었나 봐요.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제게 사랑을 속삭이던 그 손이 이제는 말없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하루 먼저 가 있을게요. 애가 감기가 좀 심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않고 공항 대합실을 빠르게 지나쳤고 손주는 여전히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먼저 떠났습니다. 우리는 남겨졌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떠난 여행에서 끝내 남겨진 두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잠깐 다녀오겠다던 그들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공항 대합실에 둘만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내 인생의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보다 한결 말끔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짜증을 얼굴 가득 안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기념품은 공항에서 살 거죠? 그녀가 건조하게 묻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손주 줄 선물도 사야지. 뭐 갖고 싶은 게 있나 물어볼까? 애는 피곤해요. 그냥 알아서 사세요. 그리고는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어쩐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저 피곤하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뒤 남편과 저는 기념품 가게를 한 바퀴 돌기로 했습니다. 여행 내내 가족에게 못해준 걸 미안해하던 남편이 손주에게 꼭 전하고 싶다며 작은 캐릭터 인형 하나를 손에 쥐었죠. 이 정도면 좋아하겠지? 그 모습이 어쩐지 애틋하게 느껴져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우리 마음이 전해질 거라고. 기념품을 들고 돌아오는 길 대합실이 낯설게 조용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도 짐도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아들. 아버지, 저희 그냥 먼저 떠났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좀 애매해서요. 변경했어요. 어머니도 피곤하실 텐데 따로 귀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 짧은 음성 메시지 하나가 우리에게 칼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던졌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혹시 무슨 오해일까?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걸까? 그러나 그들은 정말 우리를 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공항 한쪽 벤치에서 우리는 두 손에 기념품 봉지를 든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고 저는 멍하니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정적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감정도 나오지 않는 침묵. 그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체온을 느껴야 했습니다. 출국편이 바뀌었기에 우리는 다시 예매를 해야 했습니다. 공항 창구에서 제 여권을 내미는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항공편은 오늘 오후 마감입니다. 내일로 변경하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여행이라 믿었던 이 여행은 사실상 우리 둘만의 귀국길로 끝나버렸다는 거요. 결국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가야지. 내일은 더 서러울 것 같아. 우리는 좌석 두 자리를 새로 결제했고 자리가 남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기내식도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며느리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버려두고
귀국한 둘은 공항과 가까운 저희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를 버려두고 떠난 그 얼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잠들어 있을 거라 생각하니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구두를 벗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있던 저에게 남편이 조용히 종이 서류철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앞으로 돼 있던 땅 문서야. 예금도 정리했고.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애들한테 연연하지 말고 살자. 내가 다 정리할게. 나도 다 내려놨어. 저는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새벽 며느리 방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우리를 공항에 두고 간 사람이 그 다음 날 웃고 있다니. 나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을 처음으로 쏟아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그 질문에 응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두고 떠난 날 나는 비로소 부모라는 이름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서러운 건 그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들 내외는 집을 떠난 후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나도록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었죠. 속이 점점 뒤집혔습니다. 마음속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눈가에 생긴 주름이 평소보다 두 겹은 더 짙어 보였습니다.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딱 3번 울린 뒤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들어갔니? 응. 아버지는요? 잘 계시지. 다들 피곤했을 텐데 먼저 간 건 그렇다 쳐도 왜 말도 없이 갔니?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좀 심했어요. 솔직히. 분위기 보셨잖아요. 며느리 기분도 있고 애도 피곤하고 그냥 좀 덮어요. 제발. 순간 제 손에서 전화기가 툭 떨어졌습니다. 엄마도 심했어요 라는 말이 귓가에 남아 둥둥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 여행 내내 밥을 차리고 간식을 챙기고 젖은 수건을 널고 손주 옷을 개고 비행기표를 확인하고 호텔 예약 문자를 정리하며 살았는데 그게 심한 행동이었다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 날 인사차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나와 반기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손주는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류 봉투를 정리하다 말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인사차. 잘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잘 들어갔어요. 어머니도 좀 쉬세요. 그 짧은 말 끝에 나는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를 가족이 아니라 불편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구나.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더니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땅 문서, 예금 통장 복사본, 각종 서류들. 그 위에는 붉은 볼펜으로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리 예정일, 아들 명의 해지 2, 기부재단 확인 3, 작은 딸 증여계약. 더는 안 되겠어. 이대로 가면 우리 그냥 허울뿐인 노인네로 끝날 거야. 내가 다 정리할 거야. 이번 일로 마음 정리도 끝났어. 그 말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얼굴로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꺼내놓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작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쩐지 울컥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아들 형네랑 또 뭐 있었어요? 별일은 없었어. 그런데 있잖아. 사람 마음이 좀 그렇더라. 기대라는 게 꼭 나를 다치게 하더라. 작은 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 엄마랑 아빠 나중에 꼭 모실 거예요. 오빠네가 뭐라 하든 저는 엄마 아빠 자랑스러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그래, 아직 우리에겐 진심을 알아주는 딸이 있었구나. 며칠 뒤 남편은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아들 명의였던 부동산들을 모두 정리했고 그중 일부는 작은 딸 앞으로 이전, 나머지는 노인복지재단에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를 챙기자. 자식 무서워하는 부모 시대는 우리에서 끝내자. 남편의 말이, 이렇게 오래같이 산 사람의 말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모든 걸 다시 시작하겠다는 약속처럼요. 사람이 사람을 버렸으면 그 뿌리는 이미 끊긴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던 날 나는 내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뚝 하고 꺾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남편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흰 셔츠에 잘 다려진 바지, 그리고 빛 바랜 넥타이. 거울 앞에서 묵묵히 넥타이를 맨 그 사람의 뒷모습은 말없이 결심을 보여주는 한 인간의 초상이었습니다. 다녀올게. 한마디만 남기고 그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모든 자산을 목록화했고 오랜 세월 쌓아온 재산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토지 입힐지 명의 변경 예정, 상가 임대 수입 향후 기부재단에 분할 기탁, 예금 계좌 딸 명의로 일부 이전, 주택명의 부부 공동 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전환 후 유언장에 지정. 법무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남편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식에게만 쥐어줄 필요가 없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아내와 제 삶이 먼저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복사된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건 내 앞으로 넘어갈 서류야. 남편은 작은 딸이 있는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딸은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이제 우리 인생 살기로 했다. 형한텐 말 안 해도 된다. 아니, 하지 마라. 말한다고 바뀌지도 않을 테니까. 그로부터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일인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전화를 받았고 아주 짧게 대화를 나눈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래?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예전부터 저희 앞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냥 두시면 안 되겠냐고. 변호사 찾아갔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랬지. 사람이 사람을 버렸으면 그 뿌리는 끝난 거지. 나는 더 이상 너희 아버지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정리하자. 그랬더니 전화 끊더라.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조용한 말 속에 담긴 절절한 상처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시원했습니다. 며칠 후 작은 딸이 찾아와 우리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찜닭, 미역국, 콩나물 무침, 모두 제가 예전에 해줬던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저 중학생 때부터 알았어요. 오빠랑은 우리가 달라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항상 오빠 먼저 챙기니까 저는 괜찮은 척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도 그만 참으셔야겠다 싶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데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그 눈물들이 그날 마침내 터졌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정리된 유언장은 단단한 봉투에 담겨 금고에 보관됐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가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그저 남은 날 편히 살면 되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 전보다 편안한 얼굴로 나는 그동안 가족이라는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며느리는 나를 어머니처럼 여겨주겠지. 그런 생각들이 제 삶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남편은 작은 정원에 심은 토마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텃밭 키우면서 조용히 살자. 여기까지 왔으면 됐잖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끼리도 충분해.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둘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 앞 골목에서 차가 한 대 멈췄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나가보니 낯익은 번호판. 그 차에서 아들이 내렸고 그 뒤를 따라 며느리와 손주도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좀 뵐 수 있을까요? 그제야 아들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그 얼굴이 눈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당에 계셔. 알아서 가봐. 남편은 작은 텃밭에서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아들이 천천히 다가가더니 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땐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도 이제야 알겠습니다. 남편은 물을 주던 호스를 끄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어. 아버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기회 한 번만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렸으면 그 뿌리는 끝난 거다. 공항에서 우리를 두고 떠났을 때 그게 너희 선택이었지. 나는 그 선택을 존중했을 뿐이다. 아들은 바닥에 고개를 받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참회 아닌 참회를 하듯 엎드려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마당 끝 장독대 옆에 조심스레 서 있다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렸고 눈치도 없었고 어머니를 사람으로 안 봤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슬프고 어이없는 웃음. 이제 와서 그걸 알아차렸다는 게 그게 내 가장 큰 죄다 얘야. 정말 기회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진심이에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감정은 이미 메말랐고 내 믿음은 이미 꺾인 뒤였으니까요. 손주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그때 그냥 가서 미안해요. 나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에겐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잘못이 이 아이의 기억에 상처로 남겠지. 그 아이의 손을 조용히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할 일은 아니란다.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했을 뿐이야.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재정리된 유언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손으로 쓴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내 등을 친 게 아니라 내 등을 돌린 사람이 누구인지만 기억하자. 저는 그 글귀를 보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구보다 슬퍼했을 남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어떤 격한 말보다 더 뼈아픈 문장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앞으로 돈 안 받겠습니다. 명의도 돌려놓겠습니다. 그냥 아버지랑 어머니랑 다시 밥 한 끼 먹고 싶어서요. 진심입니다. 남편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밥은 나눌 수 있어도 마음은 이미 놓았다. 그날 이후 아들은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우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미안함이 있었겠지만 우리에겐 너무 늦은 미안함이었고 상처를 덮기엔 이미 너무 깊은 시간들이 흘러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순간 그 관계는 과거가 되고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추억이 됩니다. 남편은 읍사무소에 가서 유언장을 공증 받았습니다. 딸과 저에게 전 재산을 양도하고 아들에겐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자식이든 뭐든 사람으로서 기본이 없으면 그건 그냥 남보다 더 먼 존재야. 그 말이 비수 같았지만 동시에 내 삶의 등불 같았습니다. 남겨진 건 원망도 아니었고 미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삶을 살겠다는 단단한 다짐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뒤 우리는 짐을 꾸렸습니다. 서울 외곽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뒤로하고 남편이 평소 눈여겨봤던 시골 마을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주택, 텃밭을 일굴 수 있을 만큼의 땅, 그리고 평생 함께해도 모자란 이 사람과의 조용한 일상. 이제는 사람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 남편이 말하자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이젠 우리끼리도 충분하니까. 시골 마을은 조용했고 소박한 말씨를 쓰는 이웃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들 새로 오셨어요? 텃밭 하시게요? 뭐 필요하신 거 있음 말만 하세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울에서 수십 년 살아도 못 느꼈던 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다시 배웠습니다. 피부치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 첫 수확은 상추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없이 마당 한켠에서 자란 풋상추. 그걸 따서 된장에 찍어 먹던 남편이 야, 이 맛에 사는 거구먼 하며 웃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시원했으며 우리 둘의 식탁은 조용했지만 어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손주 이름. 그 속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 아빠는 그냥 어른들이고 전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좋아해요. 나중에 꼭 놀러 가도 돼요?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래, 미움은 끊어도 사랑은 끊지 말자. 우리가 자식은 끊었어도 손주까지 등 돌릴 순 없으니까. 딸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묵은 김치 한 통, 마트표 고등어 몇 마리, 그리고 늘 변함없이 준비해 온 꽃다발 한 송이. 엄마 아빠가 여기 계시니까 나도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아. 딸의 그 말에 남편이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선택이 누군가에겐 안식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텃밭에 물을 주고 남편과 둘이 국수를 말아 나눠 먹고 늦은 오후엔 뒷마당에서 해가 지는 걸 가만히 바라보는 살. 그 속에는 시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둘만이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남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참 고생도 많이 했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 근데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아프지 않고 더는 속상하지 않은 그 고요한 저녁 햇살이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위로 같았습니다. 창밖에 매미 소리가 들리고 마당에 해바라기가 피어납니다. 우리는 더는 가족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선택한 만큼 따뜻했고 우리가 지킨 만큼 단단했습니다. 이젠 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니까요. 우리가 바란 건 거창한 성공도 부유한 노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 웃음 한 조각 나누는 삶이었지요. 그게 어렵다면 이제는 우리 둘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계절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